자, 베스트 투자 전략. 연초에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글쎄요,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궁금은 합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서, 업종별 섹터, 밸류에이션 이슈가 사실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쏠리는 쪽으로만 가고 하니까, 장이 그래서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난번에 저희 시간에 한번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때도 좋은 말씀 주셨던 그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늘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도 너무 네. 말끔하고 정말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되게 너무 좋아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 다 멋지신 것 같아요. 네, 다 멋지시죠. 네. 예, 그리고 또 특히 또 더 젊은 약간 제가 어떤 이렇게 그걸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서강대학교 이렇게 교수를 하실 정도까지 되시나 너무 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걸 떠나서 이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번에 이렇게 주셨던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나오셨던 포인트가 있으신데 사실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또 그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 어떤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똑같은 생각을 또 가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초 코스피 지수가 이제 1월 효과 등으로 불리는 예상 밖의 선전을 좀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2,500까지 정도 왔고 PER 기준 12배 정도까지 올라와서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쪽도 있고 아니야 외국인 수급으로 봐서는 더 갈 것 같기도 해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저희 PB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기대하지 못했던 랠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틀린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12월과 올해 1월 시장 환경에서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지 이번 장에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과연 작년과 올해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게 사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요. 사실 그 금리 인상의 바탕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제 대답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풀리고 있구나라는 점이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조금 생각보다 급격하게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시장과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는 최근처럼 제가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봤을 때 최근처럼 연준이랑 시장 사이에 동상이몽이 심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믿지를 않죠.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뭘 해도 안 믿고요. 그리고 시장의 일관적인 기조는 저러다 말겠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저러다 말겠지라는 시장의 기조가 좀 강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한국이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 9월하고 10월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작년 내내 달러 대비 다른 나라 통화들이 빠졌습니다. 가치가 약해지긴 했었는데 작년 9월하고 10월에 유독 원화, 엔화, 위안화 이쪽이 더 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제가 빠졌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디밸류가 심하게 됐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약간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약간 오버밸류의 가능성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매크로 팩터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때 달러랑 엔화, 달러 대비 엔화랑 원화랑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러면 특히 원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진 대외적인 어떤 취약점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너무 변동금리로 높기 때문에 이거 쉽게 금리 못 올릴 거다라는 거. 그리고 수출이 작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12월까지 안 좋았으니까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생각보다 이렇게 못 버틸 거야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디밸류 했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셀 코리아에서 바이 코리아 모드로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면 조금 전에 미국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고 그게 데이터가 그래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트렌드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니 저는 사실은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방향의 문제는 일관적으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이미 작년 7월, 6월 정도에 찍었고 네. 그 이후로 떨어지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이냐 속도의 문제가 조금 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그것이 빨리 떨어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연준의 뷰가 있는 거고 요 사이에서 제가 아까 저희가 좀 나누었던 연준과 시장의 어떤 저희 그 생각의 괴리들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떨어지고는 있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치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네네네. 상황이니까 네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물가를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가가 또 너무 올라버리면 네네. 이게 또 실패할 수 있으니 맞습니다. 목적은 명확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연준이 생각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괴리가 좀 나올 수도 네네.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율 변수가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일본의 YCC 정책의 약간 변화 네네. 거기에서 그 엔화가 네네.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고 네네. 사실 그때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네네네. 정책 변화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변하려면은 뭐 한 4월 정도에 네네. 이렇게 뭐 수장이 바뀌면서 네네네. 그때 좀 뭔가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했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뭔가 변화를 주면서 네네. 그때부터 환율 시장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지금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4월에 시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작년 12월에 좀 먼저 움직였죠. 네. 금리를 약간 장기 금리를 올렸죠. 네.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본 정부 쪽에 좀 압력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로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합리적인 설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1985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네.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엔화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심했을 때 요거를 한 칼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엔화를 일방적으로 밸류를 올려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됐죠. 예, 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저희가 IMF 때 겪었던 국가 부채에 대한 트라우마처럼 일본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엔화가 너무 고평가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엔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 10월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엔화의 이 지금 엔화가 너무 고평가된 걸 걱정하지 않고 엔화를 약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 작년 12월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삽을 좀 뜬 것이 아닌가라는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재가 이제 10년 했죠. 그 구로다 네. 총재가요. 네. 그 총재가 바뀌기 전에 조금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는 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올해 4월에 총재가 새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올해 4월에 사실 들어오실 총재가 지금 강력한 분이 전임 이제 부총재인데요, 일본은행. 네. 근데 그분은 구로다 총재랑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진 분이라고 네.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엔화를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이렇게 낮추는 계속해서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원래 연준이랑 시장은 좀 한편이었는데 특히 왜 그린스판 때는 뭐 그린스판 풋도 있었고 뭐 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였고 그 2022년에 들어와서는 그 시장이들 금리를 설마 저 정도 올리겠어요? 가지고 시장이 좀 올라가면은 뭐 퍽 얻어맞고 이제 또 올라가면은 퍽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23년에는 그 기조가 어떻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다시 이제 23년에 연준과 시장이 좀 같이 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고 약간 더 신경을 쓰신다면 그 금리 결정 이후에 있는 파월 의장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31일 날, 2월 1일 날 양일간 있을 FOMC에서 분명히 뭐 지금 시장의 뷰는 0.25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의 그 베팅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100% 네.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라는 것에 저희가 방점을 좀 찍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제가 영화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작년에 개봉했던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봤어요. 예, 거기서 박해일 배우가 탕웨이 배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탕웨이 배우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비슷한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로 봤을 때는 연준의 기조가 변화가 없는 가능성이 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 아마 그런 뉘앙스들이 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장에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이번에 0.25 올리면 4.75가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 5%가 되고 지금 작년 12월에 나왔던 점도표 상에 올해 금리의 상방을 보면 상한을 보면 한 5.1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올해 금리 상한에 거의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시그널을 어떻게 줄지 그러니까 금리 자체보다는 말에 집중해야 될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리면서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코멘트에서 네네. 뭔가 균형점을 잡으려고 맞습니다. 노력을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는 하긴 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 균형점에 대한 단어들이 정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네네네.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지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시장에서 안정을 찾을지는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확실히 근데 좀 들어보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행동보다는 말이 좀 더 약한 거잖아요. 실제로 금리를 0.5, 0.75 올리는 것보다 그냥 네. 이제 금리를 유지하고서 좀 내릴 수도 있어, 올릴 수도 있어 하는 거는 임팩이 아무래도 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연준에서 나오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작년보다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기도 이게. 하고요. 네. 작년까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블라드 총재마저도 올해 들면서 투표권이 사라지면서 투표권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180도 바뀌었어요. 아, 네. 예, 작년에 7% 막 말씀하시는 분이 네. 이제 뭐 금리 거의 다 왔어. 지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한 네네. 몇 달 만에. 그래서 맞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네. 약간 좀 스탠스가 갑자기 바뀌면서 네. 이제 연준 내에도 네. 사실은 좀 의견들이 반반 갈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즉 어떻게 또 표현이 될지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나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 조합에서 뭐 원화 강세, 뭐 원자재 안정 조합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던 뭐 특별한 이슈는 또 하나 좀 찝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일 크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밸류가 좀 심하게 됐던 거, 원화가 디밸류가 작년에 좀 심하게 됐던 것들이 돌아오는 과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팩터는 또 하나 저희가 얘기했던 12월부터 일본은행이 이제 장기 금리를 약간 올리기 시작했던 스탠스를 주기 시작한 것, 아무래도 원화랑 이제 그 위안화, 엔화 등은 그러니까 같은 블록 안에서 움직이는 통화라고 보통 네. 외국 투자자들은 생각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한 6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추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페드에서 작년 12월에 나왔던 경제 전망치를 보면, 가장 최근의 전망치를 보면 올 내내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발생할 것 같냐라고 보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떨어지는데, CPI 인플레이션 떨어지는데 뭐 코어 인플레이션은 조금 오래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 같은 것들은 빠질 건데, 올 내내 빠질 건데 이제 임금 쪽으로 옮겨붙은 서비스 섹터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길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비유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연준의 예상과는 부합하는 상태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원화가 조금 리밸류되어서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그 적절 환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어떤 팩터들을 보고서 이제 얼추 이게 적절 확률이라고 계산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저희랑 비슷한 펀더멘탈을 가진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있고요. 네. 아니면 더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저희가 박스 통화가 네. 있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저희가 좀 빨리 빠진 것도 좀 이상하고요. 9월, 네, 10월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1월 11일 날 59원 환율이 빠지면서 그때 네. 갑자기 팍 환율이 떨어진 날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아, 하루만 59원이었는데. 네, 59원이 빠졌던 게 11월 야. 11일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무래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면 약간 이게 달러의 대비 원화, 위안화, 엔화가 좀 심하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9월, 10월에는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 11일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날 한국은행에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은행 컨퍼런스에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이제 뭐 총재께서 이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뭐 하는데 분위기가 그 전날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되게 분위기가 공기가 되게 유하고 공기가 되게 약간 네, 달콤하고 네. 아 환율 때문에 조금 산 것 같다라고 느낀 날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되게 좀 고민이 생깁니다. 사실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정도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PER 12배 정도까지 와서 약간 목에 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 오늘도 9,000원 넘게 사면서 네네. 최근에 정말 무섭게 네. 현 선물을 동시에 사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빠질 거라는 말을 하는 쪽도 있고 네. 또 미국 시장에서는 일부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장에서 50% 급락할 거야라는 주장을 하는 비관론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2월 정도 FOMC를 앞두고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건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환율의 변동성이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수급 쪽으로 좀 받쳐주니까 생각보다 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예.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비관적인 사람들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이 방향을 왼쪽으로 꺾고 있는데 갑자기 연준이 오른쪽으로 확 틀까? 라는 생각은 약간씩 좀 갸우뚱거리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준이 오른쪽으로 확 튼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일 거다 혹은 높게 가져갈 거다.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려면 그것에 부합한 지표가 있어야 그렇게 데이터.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나오고 있는 지금 경제 지표들은 생각보다 미국의 노동시장,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개선 상황, 미국의 기업의 실적은 물론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연준이 우리가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오래 가져갈 거야, 고금리를 가져갈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팩터들이 조금씩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뷰가 자꾸 생기거든요. 시장은 물론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주식이 갑자기 뭐 50% 빠질 것이다. 저한테 뭐 한 5만 원 정도 걸라고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는 안 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그 낙관적인 부분들을 너무 다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가오는 EPS 하향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준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아직까지는 연준이 연말까지는 금리는 안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패드에 맞서지 마라. 근데 왜 자꾸 패드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제 연말에 인하할 거야. 여기에 희망을 걸고 주가를 자꾸 끌어올리느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까요? 그 두 가지 네. 서로 다른 루트를 가도 비슷한 결론에 돌아다라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할 거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마일드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아마 네. 갈 거고요. 네. 연준이 지금처럼 마일드하지 않은 스탠스로 가다 보면 통화 정책은 언제나 시차라는 것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그것이 작년에 저희 75bp 미국 연준이 4번 연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시차를 두고 언젠가 경제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꺾이게 될 거고요. 그러겠죠. 그렇다 보면 생각보다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연준은 또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A 선지로 가도 이 결론, B 선지로 가도 이것과 비슷한 결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확률 쪽으로 걸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연준이 지금보다는 마일드해질 거에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사실 생각입니다. 그 캐나다가 지금까지 좀 미국을 조금 앞서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25bp 올리면서 되게 소프트한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캐나다는 그렇게 되고 그럼 미국도 캐나다를 조만간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 어차피 뭐 두 나라 뭐 코릴레이션 굉장히 높고 그럴 텐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캐나다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보면 지금 캐나다는 인플레이션이 8.1에서 꺾이고 있고요. 미국은 9.1에서 꺾이고 있고요. 큰 차이는 없네요. 예, 큰 네. 차이는 없는데 꺾이고 있는데 뭐 두 나라가 뭐 인접하고는 있습니다만 통화 정책의 환경은 굉장히 다르죠. 미국은 조금 더 자국 중심의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라고 캐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개방 경제로서의 특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캐나다에서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3분기까지는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올해 내에 인하도 볼 수 있을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모든 나라의 인플레이션들이 서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비슷한 움직임의 트렌드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캐나다가 그렇게 가는데 미국의 연준만이 독야청청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IB들이 되게 많은 그 기업들, 그러니까 뭐 BOA라든지 이렇게 본다면은 뭐 골드만삭스나 뭐 멜린치 다 있지만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작년 여름 9%를 넘나들었던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2에서 3% 범위로 낮아질 거다.
라고 리포팅했고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 뭐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자신 있게 월가에서는 일부 쪽에서 물가가 한 2에서 3%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유럽 쪽은 이제 경기 침체 없다. 그런 그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GDP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유럽은 경기 침체 없어, 노 리세션 이런 식의 데이터를 또 오늘 골드만삭스 낸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월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실까요? 저는 이렇게 숫자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웨이지 쪽에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시작점은 거기가 아니었지만 웨이지로 인플레이션이 가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웨이지가 오르고 웨이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리고 이런 저희가 악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면 첫째 가능성은 좀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예를 들어서 올해 내 혹은 내년 뭐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2% 근처로 다시 갈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빨리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경제학자들 조사해 보니까 그때 불과 2주 전인데 유럽은 올해 100% 침체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사실 동의했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네, 2주 전에. 근데 2주 만에 이렇게 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은 여기서 저희는 약간의 나비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유럽이 올해 따뜻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러시아산 그 가스가 안 와서 이것들을 버텼다라는 게 하나의 가설이잖아요. 네. 또 하나의 가설이자 현실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얼마 전까지 셧다운하고 있었잖아요. LNG가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를 유럽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 유럽이 생각보다 LPG만 쓰다가 LNG로 약간씩 전환하면서 중국에서 LNG 사와서 쓰면서 생각보다 겨울을 잘 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사실 이게 되게 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이 리오프닝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10몇 % GDP를 차지하고 있고요. 되게 큰 나라입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리오프닝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또 중국이 다른 나라에 미치고 있었던 이런 연쇄 고리들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생각보다 중국의 LNG가 유럽으로 수출돼서 유럽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게 해줬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뀐 흐름으로 틀어질지 이런 것들도 저는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성장에 대한 부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면은 뭐 그렇죠. 인플레가 그 뭐 지금 유가도 슬슬 이제 조금씩 가고 있고요. 뭐 항공유 수요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네네. 항공유가 급등하고 있죠. LNG 말씀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또 진행되면 물론 이제 미국의 그 프리포트 항이 이제 2월 3월 정도면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가긴 가겠지만 근데 미국도 보면 거의 10달러 선까지 갔던 LNG 가격이 지금 2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수출이 되면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과 인플레를 또 자극하는 부분이 또 이제 시속 게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 미국의 이제 4분기 GDP가 뭐 선방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경기 전망이 또 예상보다 빠르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방역이나 뭐 빗장이 풀리면서 뭐 사실은 경기 침체를 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계속 이제 희망회를 또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착륙 가능성은 대체로 이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래도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연착륙으로 전 세계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나왔던 뭐 경제 전망치, 세계 전망치보다 11월 가면 더 어두워지고 12월 가면 더 어두워졌었거든요. 전망치가 점점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그게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풀릴지도 사실은 의문부가 있고요. 특히 그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것이 앞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측면이 하나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잠깐 저희가 말씀 나누었지만 중국이 어떻게 풀릴지는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영역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리오프닝 하고 이번에 중국 3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베이징, 상해, 광저우는 지금 거의 실질적인 감염률이 뭐 80% 90%가 네. 돼서 조만간 한 턴 돌고 집단 면역 생겨서 풀고 나갈 거다. 그럼 이 세 경제권만 살아도 나머지 뭐 농촌 지역 이런 데를 다 이제 도미네이트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춘절이 있었잖아요. 그 춘절에 중국에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는 감염들이 또 어떻게 풀려 나갈지 그것들을 중국의 의료체가 견딜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슈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와 중국 같은 경우가 저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은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2020년 1월에 이제 일어나고 나서 2020년 5월부터 엄청나게 재난지원금을 뿌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잃었던 소득이 보전되는 것이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복 소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소비 여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경제학자들은 좀 비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뭐 긴 텀에서 경제를 보면 사실 늘 이렇게 쫙 우상향하잖아요. 심지어 네. 뭐 전쟁이 터지고 뭐 네. 그래도. 근데 왜 이렇게 비관적이세요? 보통? 늘 궁금해 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약간 경제학의 용어를 약간 남용하면 네. 케인즈님이 말씀하셨던 인더 롱런 위아 월 데드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장기에는 우린 다 죽는다라는 말로 이제 저는 약간 그 말을 바꿔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는 너무 장기를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보다 더 긴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경기 변동을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늘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것 중에 일부분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일부분의 스냅샷을 싹 봐서 네. 올라가는 트렌드를 제외하고 싹 보면 네. 사실 올라가는 기간보다 떨어지는 기간이 더 가파른 그런 저희가 사이클을 보통 보게 되거든요. 보통 한 몇십 년 쫙 올라가면은 네. 뭐 한 3, 4년에 한 번 좀 네. 떨어지는 구간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네. 다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거는 경제를 한 50년 보시면 그렇고요. 네네. 저희가 보통 보는 경제는 2, 3년 혹은 3, 4년 혹은 길어봤자 한 10년 이내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때 예. 뭐 2, 3년 잠깐 올라가다가 한 번 쭉 빠지고 또 올라가다가 쭉 빠지고 사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주 급격하게 쭉 빠지는 것에 조금 더 염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서 그런 생각을 뭐 학자적인 면에서 그러시겠지만 뭐 삶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실 걸로 저는 뭐 보입니다. 이 얼굴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부정적인 삶을 살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시장은 근데 사실은 뭐 경기 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좀 경기가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막 보이는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보면 투자의 키워드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올해는 이제 미국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이 더 좋을 거야. 상대적으로 미국도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국보다는 다른 시장을 보자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지요? 저 동의해요. 동의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미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모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앞으로는 조금 누그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그 스포트라이트들이 이제 다른 데로 나눠서 가겠죠. 그렇다면 펀더멘털이 조금 더 강한 나라들,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 높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올해는 작년에 미국으로 모아졌던 스포트라이트들이 조금 더 분산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귀찮으시고 힘드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 지표나 펀더멘탈들을 끊임없이 좀 확인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상으로 보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투자 쪽을 특히 보면 이제 2010년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만 사람들이 많이 바라봤잖아요. 빅테크
브레이크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전에 2000년을 보면은 뭐 브릭스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때는 이머징들이 굉장히 많이 떴고, 그래서 사실 보니까 작년에도 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뭐 인도나 UAE 같은 데는 시장이 이제 올랐더라고요. 그럼 이제 2020년대에는 또 이렇게 이머징 쪽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장세 또는 뭐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있어서 장기와 단기를, 이 경작자들이 얘기하는 되게 재미없는 구분인데요. 장기와 단기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본인께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 하면 저는 사실 인도 같은 나라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만 인도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올라갈 성장성,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분쟁들, 무역 분쟁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서의 인도의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베팅을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는 투자를 해서 당장 뭐 2개월, 3개월 내에 뭔가를 얻으려고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심한 나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 PB들도 그 해외 투자 관련된 상품은 저희도 어려워요. 네. 국내 시장 변수도 많아서 대처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해외 시장의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그때그때 체크를 하지? 그렇죠. 환율 문제도 있고. 네, 네. 그래서 해외 쪽의 상품을 되게 저희가 이야기하기엔 되게 쉽지 않은 국면이 분명히 있고요. 어떨 땐 정말 복골복인 것 같아요. 네. 운 좋으면 수익 나고, 네, 운 나쁘면 정말 반토막 나가지고 네, 꼼짝 맞습니다. 못하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있는 경우도 저희들 뭐 필드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나 하면 회복 과정은 아까 말씀 주셨고, 뭐 장단기 느낌, 그리고 이제 뭐 한 짧게는 경제학자로서 뭐 3년, 5년, 10년 정도 보는데, 올라가는 시그널보다 이제 빠질 때 상당히 좀 급하게 빠지는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이 지금 되게 변곡점인 것 같아요. 2,500 언저리 와서 많이 올랐다, 이제 또 빠질 거야, 또는 뭐 수급 쪽만 본다면 아니 외국인은 이렇게 사는데 아직도 살 길이 너무 많이 남았어, 사는 걸 봐서는 아직은 멀었어, 그러니까 더 살 거야, 더 갈 거야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빠질 때 어떤 그런 변곡점, 또는 상방으로 정말 강세장으로 어떤 가는 변곡점,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좀 뭔가 우리가 이건 뭔가 변하는 어떤 기점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좀 있을까요? 계속 비슷한 말씀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네. 첫째로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를 보시는 게 저는 이제 우리에게 줄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처럼 저희가 쉽게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나라의 여건은 아니라고, 통화정책의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거의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금리의 상단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금리 자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내 금리가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어떻게 이제 내려가는 이제 흐름으로 갈지를 조금 주시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반발짝 정도 먼저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용기 정도가 저는 앞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처럼 한국이 그렇게 통화 정책이 심하게 갈 수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도 워낙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많고, 지금 회사채 시장도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뇌관들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풀리느냐, 이것과 물려 있는 지금 금융권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일개 금융회사나 어떤 일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권에 아주 물리고 물린 여러 가지의 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희가 보통 시스템 리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리면, 대부분에서는 뭐 중국이 어떻게 풀리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어디쯤에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할 건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부터 어떻게 내려갈 흐름을 보이는지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하더라도 국내 경기를 선반영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펀더멘탈들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을 보시기 조금 힘들다면 한국은행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보시는 것. 그래서 그냥 금리 결정을 했을 때 금리를 올렸네 내렸네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 이후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어떤 얘기들의 뉘앙스를 한국은행 총재는 얘기했는지 이런 것에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그 안에 생각보다는 많은 힌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2023년에도 통화 정책, 미국 한국을 유심히 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경제학자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별로 중요시 보지 않는데 상당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지표들이 혹시 좀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뭐 사실은 그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보고 있는 리스크 팩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뭐 대부분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네. 좀 보고 있고요. 요즘 어떤가요? 좀 안 봐가지고. 네. 요즘은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약간 나아진 거는 같습니다. 작년에 12월에 한 50조 플러스 알파 정부에서 들어가면서 그 이후로는 약간 수급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앞으로도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향방으로 앞으로 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조금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최근에 연체율이 높아졌는데 그게 문제냐? 문제죠. 근데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은행권의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로 넘어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 최근에 뭐 고신용 고소득자들이 주로 대출을 늘렸으니까 은행권들은 생각보다 안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과연 금융권의 리스크들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부동산 시장이랑 관련 있는 PF 이쪽이 아마 지금 제일 약한 고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쪽 지표들을 저도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 그 뭐 정부가 약간 주저주저했던 상황이 오히려 이제 레고랜드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주저하지 않고 조금 선제적인 대응들을 좀 급하게 빠르게 대응들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대응들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정부가 스탠스가 주저주저했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 안정화 자금 이런 것들도 할까 말까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좀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 대한 안정을 찾아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기준금리하고 국고채 금리를 보면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꺾이면서 어젠가 뭐 보니까 이게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금리가 더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또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장 금리가 이제는 조금 하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서 예금금리도 보면 5% 이상 상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4% 언더로 다 이제 예금금리 상품이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결론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사실. 뭐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또 뭐 시장이 아주 나쁜 건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종목별로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일단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발표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시장의 관심들이 기업의 실적에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쪽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왔지만 주가는 어쨌든 반등을 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을 좀 뛰어나는 순이익을 내면서 또 여기에 또 환호를 또 했고요. 국내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한 뭐 하향 조정 이게 뭐 사실은 뭐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하고 계시는 뭐 교수님께 종목에 대한 실적 EPS가 어떻게 될 건지 여쭤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시기에 시장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좀 더 하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EPS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인지 좀 평가를 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천문학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이 8분 전에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통화 정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고금리 현상에 작년에 굉장히 빨리 올렸던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연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통화 정책도 결국은 시차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다운턴, 그러니까 기업 실적의 감소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 혹은 더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의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심한 고용
고열과 몸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열로 끝날 것이냐의 가능성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것이 뭐 고열로 가서 굉장히 심한 독감으로 갈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실적 자체가 이제 좋은 쪽을 우리 박근영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 뭐 보잉도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기술주도 있고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되게 섞여 있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선방하고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조금 내려가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사실 뭐 미국의 통화 정책 의도한 혹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약간의 내리막길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는 뭐 잘 지나갈 거다라는 것이 지금 뭐 시장이나 시장을 보고 있는 뭐 저 같은 일개 경제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경착륙을 할 거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급전직하할 거다라는 생각들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이 방송에 나오셨을 때 그때에 가졌던 뷰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현재 가지고 있는 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네. 터널의 중간쯤 왔을 때랑 터널의 한 80%쯤 왔을 때 차이일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끝이 안 보이고 그냥 계속 달렸어야 되는 어둠 속을 달려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되게 멀지만 터널이 네.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네. 멀지만 그래도 끝에 조금만 저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죠. 네. 조금만 빛이라도 한 줄기 빛이라도 좀 커졌네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상황, 이 정도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저희에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냐면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거 단시간에 잡겠다라고 들어간 게 연준이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 잡으려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 생각보다 슬슬 속도는 약간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으나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네.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이게 또 사실 저희는 이제 주식 방송이니까 이제 주식도 중요한데 또 이게 주식이 보통 경제보다 한 6에서 9개월 정도 앞서 가잖아요. 그럼 실버 라이닝이 보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주가가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러다가 급락하면 제가 엄청 그렇죠.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작년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강욱 작가님께서 예를 들어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작년 한 12월에 나왔던 기사 한번 네. 찾아보시고요. 예. 미국 경제에 대한 기사, 예. 작년 10월쯤 나왔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야, 이게 같은 나라의 경제를 2개월 차이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네. 라는 생각을 아마 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월에는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네. 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마켓이 이것을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종의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돈 들어간대요, 여기.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행복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정도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을 좀 팩트 체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근에 인플레 지표 가운데 이제 뭐 가장 또 문제가 됐던 게 주거비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고. 근데 그게 그 인플레 지표를 그 산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주거비가 뭐 몇 퍼센트다 이게 들어가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뭐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바꿔준대요. 네. 그 지표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거 네네네. 바꿔지는데 네. 이번에 그게 2년 만기가 돌아와서 네. 주거비 항목이 더 높여진다는 네. 쪽으로 네. 결론을 조만간 내릴 거란 이야기가 저는 들립니다. 네네네네네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만약 그렇게 결정되면 네. 주거비 항목이 많이 높아지면 네네. 주거비가 어쨌든 꺾이는 방향으로 내려갈 수 없고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 인플레 지표 자체가 평가가 그렇게 평가 기준이 바뀌어 버리게 네네. 되면 네. 생각보다 확 꺾이는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거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 건지 네. 좀 팩트 체크도 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비 산정 기준이 아마 PC 저희가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이라고 연준이 더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고 네, 생각하는 네, 그 네,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더 예, 자주 예. 업데이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그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저희가 보통 근원 PC라고 하는 것에 한 40%가 주거비라고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주거비 바스킷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얼마 전에 파워 회장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주거비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매달 갱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네, 하면 네, 1년, 네, 2년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년에 했던 주거비 컨트랙트들은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 네. 최근에 리뉴하는 주거비들은 생각보다 되게 하향 안정세로 가는 것 같다. 요것이 연준에서 생각하는 또 희망 회로의 또 하나의 이제 근거점이 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셨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글쎄요. 같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조만간 결정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비중이 조절이 되면 지표가 생각보다 그냥 확 떨어지는 네. 지표가 우리 손에 정말 주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드니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네. 아마 뭐 골드만삭스도 그런 걸 다 염두에 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게 보면 작년 3월부터 사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확 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올해는 3월부터 그렇게 큰 일이 없더라도 기저 효과라는 것 때문에 아,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작년이 너무 빨리 튀었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 올해로 이어 오버 이어 그래서 연별로 동어를 계산해 보면 조금 기저효과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 박규영 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뭐 이 숫자들이 조금 더 극적으로 빠지는 부분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연준은 이것들을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숫자라는 자체의 의미도 두겠지만 그 숫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됐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금리 결정에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미국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월세 같은 게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보통 들어간 사람한테도 매년 월세를 이렇게 막 올리나요?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거의 안 올리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만 이제 식자로 월세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아파트 예를 네. 들어서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큰 아파트 단지 네. 뭐 1, 2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죠. 예. 그런 데들은 보통 들어갈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네. 1년이 지났을 때 올해는 작년에 인플레이션 얼마가 생겼으니까 네가 만약에 네네. 스테이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올려서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걸로 올 1년 가겠다. 매달 네. 얼마씩 내라 오고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월세가 컨트랙트가 이어지죠. 그게 네네. 싫으면 뭐 나오는 거고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빠지는 추세인데 그럴 경우에도 빼주진 않고 그냥 한두 달 더 이렇게 좀 살게끔 주면서 이렇게 빼지 않는 그런 계약도 되게 많다고 들리더라고요. 미국 시장은. 맞아요. 네. 독일에서 이제 사무실 계약을 할 때 네. 이제 거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야 그래 이제 월세는 똑같이 주고 그 대신에 뭐 이제 조금 12개월이 아니라 뭐 3개월 더 이제 공짜로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하니까 이제 그 가격 자체는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스티키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상업 부동산이라는 게 그 월세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밸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가 꺾이면은 되게 불리하죠. 그게. 맞아요. 네. 예, 뭐 그래서 네, 지금 주거비 말씀을 주셔서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아마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다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 보통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인플레이션 산정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 산정하잖아요. 그건 이제 식료품이랑 음식을 제외한 네. 걸 산정하잖아요. 네. 최근에서 연준에서 그거에다 하나 더 하는 거 얘기 아시죠? 뭐요? 그러니까 코어 CPI라고 하는 게 네. 원래 거에서 전체 CPI 항목에서 이제 음식료, 그러니까 식료품이랑 에너지 제외한 거고요. 네. 슈퍼코어 CPI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예, 예. 슈퍼코어 CPI가 지금 말씀하신 주거비까지 제외한 거. 아, 네네. 그래서 슈퍼코어 CPI는 진짜 의료, 보건 아니면 교통 이렇게 임금 집약적인 부분들만 보겠다라는 게 슈퍼코어 CPI고 예. 최근 연준의 뭐 의원들께서도 슈퍼코어 CPI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에너지 쪽에서 에너지나 원자재 쪽에서 시작한 게 이제 결국은 임금 쪽으로 옮겨 붙은 거니까 맞아요. 임금 쪽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보려면 슈퍼코어 CPI 봐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자꾸 뭔가 맞추려고 좀 그런 듯한 느낌도 들어요. 뭔가를 좀 완화시키고 싶은데 지표가 있어야지 본인들도 그러니까 완화된 지표를 자꾸 만들려고 그런 슈퍼코어 CPI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다 그런 경우 네. 하셨겠지만 네. 누군가랑 사랑에 빠질 때 네. 가끔씩은
그 사람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뭔가 뭐 이렇게 방향성을 잡기 위한 하나의 네. 논거를 만드는 듯한 느낌도 사실 들고 그렇다면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게요. 네, 연준은 네. 왜 저럴까를 생각해봐야 그렇죠. 돼요. 예,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예. 시장은 이렇게 동상이몽하는데 왜 저렇게 홀려 독야청청하려고 할까? 연준의 그런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뭘까요?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파월 의장은 지금 저는 역사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역사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역사에서 지금의 레짐이 지금 연준의 그 집행부가 어떤 레짐으로 판단, 어떤 히스토리로 남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가 보기에 아 파월 걔는 202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았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결국 70년대 이제 아서 번즈라는 분이 볼커 전에 계셨는데 네, 그렇죠. 그 번스 의장이 많이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정말 저 사람 인플레이션 못 잡은 사람이라고 아직도 막 미국에 뭐 얘기를 나오면 꼭 그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번즈가 되느냐 볼커가 되느냐 그런 거죠. 사실 본인이 볼커가 되고 싶은 건데요. 네. 이번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평판에 대한 이슈가 되게 있기 때문에 일본 YCC 정책을 갑자기 바꾼 것도 그분이 결국은 이제 본인의 말년에 나는 균형 있는 사람이었어라는 평판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바꾸었다는 말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 입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던 정책을 끝 무렵에 약간 균형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본인의 평판을 위해서 살짝 바꾸는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도 정말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약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잠깐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통화정책 얘기를 저희가 오늘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에 비유하냐면 해머에 비유합니다. 근데 해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자기가 펴고 싶은 어떤 평판에 아주 끝부분만 살짝 휘어 있으면 그거 해머 갖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만 살짝 뭔가 뭐 벤치 같은 걸 갖고 맞아요. 예. 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통화정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해머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 해머 같은 것으로 아주 경제라는 여러 군데가 굴곡이 생긴 이 평판을 어떤 곳은 펴고 어떤 것은 도드라지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사실 그것이 통화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아주 어려운 부분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시는 분들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도 뭐 그 부분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파월도 모른다 그게 정답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네. 시장의 분위기들 네, 네. 동상이몽이 심하다 보니까 네. 연준이 잘 몰라서 저래. 쟤네들이 뭔가 몰라서 그래. 네. 시장보다 오히려 정보가 어떤 거는 더 약간 아웃데이트되어 있는 거 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조금 연준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더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뭐 기본적인 뭐 연준의 스탠스는 뭐 데이터 의존적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이슈가 좀 있는 네, 것 같긴 맞습니다. 해요. 뭐 선제적으로 뭘 한다는 게 연준은 좀 쉽지 않고 항상 늘 데이터 의존적이었던 네.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끝이 없이 어둡게 터널을 지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의 실버 라이팅이 좀 보이기 시작한 이런 쪽에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희망 회로 쪽에 어떤 방점을 두고 좀 더 시장이 좀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또 약간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계감이라든지 약간 우리가 또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부분 뭐 한 가지 정도만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저희가 조금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스스로 저한테 네. 하는 말인데요. 네네. 오버하지 말자가 요즘은 약간 저의 그 신조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반발짝 먼저 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와 있는 그 점 자체가 굉장히 고점에 와서 뭐 뭔가 평균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저점을 지났다라고 안도하고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드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기조를 투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저 스스로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한 반발짝쯤 먼저 나갈 수 있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시작할 때 그 저희 장인어른께 들었던 장인어른도 이 자본시장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들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시이동이라는 대시이동이요? 예,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때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시이동의 스탠스를 가지셔야 될 때가 아직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뭐 지금 거쳤던 구름들도 조만간 조금씩 거치고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한 줄기 빛들도 점점 강렬한 햇빛이 되겠죠. 그때 좀 반발짝 먼저 움직이셔야겠죠. 보통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ABC가 보이면은 전 재산을 어디에 몰빵하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제 엇비슷한 거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이러면 이제 이게 요게 보이면은 그때는 이제 들어가세요 이런 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거 알면 또 잘못 말하면 나중에 뭐 댓글에 뭐 완전 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릴 제가 사실 역량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선은 미국 통화 정책 어떻게 흘러갈지 좀 면밀히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올해 적어도 한 상반기 혹은 5월 정도까지는 미국의 통화정책 부분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이 부분 적어도 대외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말씀 주신 뭐 어떤 뭐 흐름, 뉘앙스를 보면 일단 뭐 극단적인 비관론은 조금 이제는 지양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 보면 또 너무 흥분해서 오버하기보다는 조금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조심 해가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어떤 데이터가 명확하게 좀 우리가 확인될 때 그때 좀 움직이자 뭐 이런 정도로 제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무 얘기도 없는 것 같네요. 전혀 아닙니다. 뭐 네. 인사이트가 진짜 있었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저희가 사실은 이게 경기론이나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이야기하고 또 주식시장이 똑같이 또 동행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뭐 경기 사이클이 좋다 그래도 주가가 좋지 않을 때도 많고 또 경기가 뭐 굉장히 나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주가는 먼저 움직여서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똑같이 동행하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표대로 그냥 사고 팔고 하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이제 그 매크로 이제 경제라는 것이 지표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통화 정책 쪽에 많이 집중을 해보라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굉장히 뭐 인사이트 있는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 정말 저희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뭐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요?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와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따로 뭐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좀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을 만큼 서강대 가셔야죠. 서강대 가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제가 강의라도 좀 듣고 싶은 마음. 놀러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옆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앉아서. 뭐 우리 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면 도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몰래 듣는 거를. 네네네. 그런 거 뭐 좀 한번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어떤 뭐 만약에 보이게 되면 어디 나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옛날에 서강대 가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우리들의 천국 그 드라마 때문에 맞습니다.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정말 지난번 나오시고 두 번째 시간 저희가 모셨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안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어떤 팩트를 또 집어주시고 저희가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좀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투자에 충분히 어떤 그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심층 인터뷰 시간에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기회 될 때 한번 모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 또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